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증권. 네, 안녕하세요. 바쁜 삶 속에서 놓치기 쉬운 이슈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 유안타 투데이 유투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열기가 여전한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테이퍼링과 금리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은데요. 다음 분기 증권업이 어떻게 될지 지난 이슈를 돌아보며 생각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에서 증권업을 담당하시는 정태준 연구위원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곧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증권업 업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먼저 2분기 프리뷰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해서 이익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브로커리지, 트레이딩, IB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브로커리지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감소를 할 겁니다. 거래대금이 1분기 대비해서는 줄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늘어나는 게 맞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부문은 YY로는 증액, QOQ로는 감액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이제 작년 2분기가 엄청 좋았고요. 올해 2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증시와 금리에 따른 건데 작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급등을 하던 시기가 2분기였고요. 그 당시에 금리도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주식 운용이익과 채권 운용이익 동반해서 크게 상승을 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증시는 횡보를 하고 금리는 상승을 하면서 주식 운용이익은 부진하고 채권 운용이익도 금리 상승에 따라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그만큼 트레이딩 관련된 실적이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를 해놓고 보면 브로커리지에서 크게 증가한 것만큼 트레이딩에서 크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 상쇄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뭐 매출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이제 경비율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브로커리지는 그 지점망이라든지 뭐 지점 인력들이라든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비즈니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레이딩 쪽보다는 경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믹스 악화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다 보니까 외형은 비슷해도 경비율은 더 올라와서 이익은 더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IB는 2019년 12월부터 해서 규제가 새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PF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 부동산 PF는 여전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뭐 브로커리지나 트레이딩의 부진을 상쇄할 만큼, 혹은 뭐 이것과 별개로 IB가 엄청 크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단에서 좀 놓고 보면 미래에셋증권, 그 다음에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한양증권 이렇게 네 회사가 컨센서스를 좀 크게 상회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반기마다 자산 재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미래에셋증권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가 다 동일한 내용인데, 미래에셋증권이 아무래도 PI 투자를 하면서 해놨던 부동산, 해외 부동산 투자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재평가할 때마다 그 평가 이익에 따라서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이 스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때 대규모로 발생했었던 영업의 비용이 이번 반기에 좀 환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리지의 경쟁력이 있는 회사이고, 트레이딩 기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트레이딩은 뭐 작년 2분기 때는 타사보다 좀 부진했지만 오히려 올해 2분기 때는 타사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확대의 수혜만 좀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단에서 일회성 이익이 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양증권 같은 경우에도 대형 PF권 수주를 통해서 관련 이익이 인식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상회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부실사모펀드 관련된 그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이슈 때문에 컨센서스 하회를 예상을 하고 있고, NH투자증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형은 유사하지만 그 믹스가 바뀌어서 경비율이 올라가는 영향 때문에 컨센서스가 좀 하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PF 실적이 인상 깊은 회사도 있지만 거래대금의 하락은 모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과 같은 매크로 지표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예, 아까 뭐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지금 2분기 때 보시면 연초 이후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신용공여 잔고,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 다 횡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결국엔 단기금리만 상승을 하고 있고 장기금리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장단기 금리 차는 축소가 되는 양상인데, 사실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단기금리는 통화정책, 장기금리는 경기 방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가 된다라고 할 때 보통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고 증시도 오르고 증권주도 증시를 따라서 많이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조기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경기 회복이 그러면 그러니까 경기 회복의 그 유의미한 경기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조기에 테이퍼링을 해서 경기가 꺾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장기 금리가 좀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게 그 한국은행이나 연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질 금리를 꺾으려고 이걸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물가가 상승을 한 거랑 그 다음에 일부 특정 금융자산들이 과열을 양상을 보이는 것 때문에 뭐 한두 차례 정도 올리는 거에서 그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경기 부양을 위한 그런 기조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뭐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 경기의 회복에 대한 심리가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가 언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도 확대가 되고 뭐 다시 거래대금도 좀 살아나고 증시도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보여야 증권주가 퍼포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하기로는 당장 뭐 하반기 동안에는 계속 단기금리는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 보면 거래대금은 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증시도 뭐 여기서 크게 상승 여력이 커 보이진 않는다. 그런 면에서 증권업도 그렇게 전망이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분기에 중요한 다른 이슈들은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한국금융지주 말씀드리면서 언급했었던 그 부실채권 관련 부실 상호펀드 관련 충당금 적립 이슈에 관한 내용인데, 총 한 잔여 금액이 805억 원 정도 됩니다. 총 익스포저가 약 1,500억 원인데 그 중에서 기지급한 거랑 회수한 거 빼면 한 800억 원 정도 적립을 할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관련한 이제 그 잔액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키움증권이 4,400억 원 규모의 RCPS를 발행을 한 게 있는데, 이 RCPS는 한국말로 하면 상환 전환 우선주이고 결국에는 증자를 한 겁니다. 증자를 한 건데 바로 이제 보통주로 하지 않고 뭐 상환이 되거나 전환이 될 수 있는 우선주로 먼저 발행을 해놓고 이제 그 증자 시점을 이연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뭐 키움증권이 과거에도 RCPS를 발행을 한 적이 있고 메리츠증권도 발행을 한 적이 있고, 이런 사례에서 보면 RCPS의 발행 금액이 사실상 좀 상한선의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버행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15만 원 선에 올라왔기 때문에 1차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저항선이 한 15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RCPS를 발행함에 따라서 회사가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본이 일단 늘어난 거긴 하니까 그만큼의 추가 신용공여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 3조 원이 넘었기 때문에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RCPS 개요에서 보시면 여기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효과에 대해서 4,400억 원 증자를 해가지고 신용공여를 그만큼 더 주는 거를 계산을 해보면 대출채권 이자 수익률이 9%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자이익이 한 190억 원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배당 수익률을 감안을 해서 보시면 배당 나가는 게 한 140억 원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넷으로 회사가 벌어들이는 거는 뭐 한 40에서 50억 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보통 주주들에게 돌아오는 돈은 얼마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기대하는 그 초대형 IB 종합금융투자 사업자가 되는 거는 기대가 효과가 크냐, 이걸 보면 또 사실 지금 현재 규제 상황에서는 기대할 게 별로 없습니다. 원래 이제 2016년 8월에 초대형 IB 육성 방안이 나오면서 이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그 제공을 했었던 수혜, 그러니까 이 효과가 원래 기존의 증권사는 자본의 100% 이내에서 대출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제 리테일 신용공여랑 IB에서 부동산 PF 대출이랑 이거를 섞어서 써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IB가 빨리 안 크기 때문에 자본 3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는 그 자본의 200%까지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100%는 따로 리테일이 쓰고 100%는 따로 IB가 쓰고, 이렇게 그 됐었던 게 그 제도의 골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2월에 새로 들어온 그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이라는 조치를 보시면 그 추가 100%의 기업 대출 부문에서 부동산 PF는 제외를 하겠다라는 게 골자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부동산 PF 대출은 못하고 정말 순수하게 그 모험 자본에 대한 그런 육성 취지의 기업 대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추가 한도 100%는 사실상 쓸데가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아까 말씀드렸던 리테일 신용금 잔고 4,400억 원 들어서 이익여금 50억 원 기여하는 거가 거의 전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갑작스럽게 배당 성향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공시를 내가지고 한번 주가 크게 조정을 받았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자사주 매입 공시가 6월에 다시 나와서 이제 1차 3월에 나왔던 1차 1,000억 원 매입분을 조기에 다 소진을 하고 그 다음에 6월에 지금 2차 매입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작년에 현금 배당했던 그 금액 2,030억 원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의 자사주 매입이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거기서 공시에서 얘기했었던 현금 배당 10%까지 감안을 하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주주환원 총 금액은 증가를 하는 양상이다.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그런 불투명성은 상당히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증권업의 시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금리 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투자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유한타 투데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튜브는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 T레이더 유안타 T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T레이더